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믿었던 존재에게 무너진 순간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이 뒤틀려 버렸다. 나를 구하려 애썼던 모든 시간은 조롱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오늘 그 끝없는 무너짐 속에서 다시 걸어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내 딸이 내 남편이었던 새아버지와 함께 도망쳤다가 이제 임신한 채로 돌아와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어떤 일들은 이미 너무 늦은 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아프기에 차라리 알지 못한 척하며 거짓된 위안에 매달리기도 한다. 나는 18살의 엄마가 되었다. 부주의에서가 아니었다. 이미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병처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지수의 아버지는 빠르고 격렬하며 결국 파국으로 끝난 그런 만남 중 하나였다. 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내 문제야. 그리고 그렇게 그는 사라져버렸다.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말은 참으로 단순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그를 찾아간 적도 없다. 그 당시에 나는 도덕적 우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붙잡을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편의점 직원, 가정집 청소, 주말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세탕을 뛰며 미친 듯이 일했다. 지수가 굳는 일은 없었지만 함께 있어줄 시간은 늘 부족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 소파에 앉자마자 잠들어 버리곤 했고 지수는 그런 나를 옆에서 만화 영화를 보며 기다렸다. 어릴 때 지수는 자주 아빠에 대해 물었다. 학교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아빠가 없어? 라고 묻곤 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2배로 사랑해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런 대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아이는 없다. 결국 지수는 묻지 않게 되었고 서서히 마음을 닫아버렸다. 지수는 조용하고 진지하며 무엇보다 예리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로 자랐다. 어릴 때부터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애정을 표현하는데 늘 서툴렀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 했지만 오히려 그런 내 마음이 지수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았다. 우리 모녀 사이는 늘 뜨겁고 팽팽했다. 나는 엄마이자 아빠였지만 항상 지수 마음 한켠은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부딪혔다. 지수는 내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고 화를 냈고 나는 그녀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려 한다고 걱정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녀 안에서 18살 때의 내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어야 했던 반면 지수는 스스로 원해서 어른이 되려고 했다. 지수가 18이 되었을 때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끝났다. 나는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웠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으며 결국 그녀를 내 과거의 실수들로부터 지켜냈다고 믿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준호를 만났다. 37살에 나는 지쳐 있었고 감정적으로 텅 비어 있었다. 여자로서의 자아는 이미 오래전에 버린 채 오직 엄마로만 살아왔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적이 없었고 만남이 오래 지속된 적도 없었다. 지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외로웠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잊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준호가 불쑥 다가왔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안작은 약국이었다. 그는 나에게 먼저 줄을 서게 양보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낯설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였다.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나는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준호는 쉽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남자였다. 밝은 피부, 키가 크고 눈빛이 인상적인 사람, 굳이 나서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이가 45쯤 되어 보였지만 세월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세, 자신감, 낮고 묵직한 목소리,
그리고 꼭 맞는 말투까지. 그 다음 주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다시 그를 우연히 만났다. 우리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다. 솔직히 그는 전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바로 연락을 해왔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작은 한식당에서였다.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준호는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세상에 온전히 보여지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정하게 대해 주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나는 어느새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지수에게 준호를 소개하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다. 지수가 그를 싫어할까 봐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다. 언제든 준비되면 말해요. 그는 늘 그렇게 기다려 주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날 나는 너무나 긴장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다. 지수는 그의 외모를 보고 농담을 던졌다. 엄마, 눈높이 꽤 높으시네요. 준호는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것이 좋은 신호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둘은 영화, 음악,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길게 대화를 나눴다. 지수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준호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항상 예에 바르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더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말에만 오다가 주중에도 2, 3일씩 들리곤 했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그는 우리 일상 속 한 부분이 되었다. 나는 엄마로서의 삶과 여자로서의 삶을 동시에 이어가는 게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준호 덕분에 처음으로 그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준호 아저씨는 요즘 애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세련되고 대화도 재밌어요. 그땐 그냥 18살짜리 아이가 감탄한 거라고만 생각했다. 설마 그 존경심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우리는 조촐한 가족 식사 자리를 겸해 혼인신고를 했다. 화려한 결혼식도 큰 파티도 없었다. 그곳은 제가 친한 친구 몇 명과 점심을 먹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지수도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무심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진짜 행복이었다. 그래서일까? 오늘 이 모든 고통이 더더욱 참기 어려운지도 모른다. 나는 몰랐다. 우리 집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던 그 끔찍한 것을. 아니, 어쩌면 보고도 외면했던 걸지도 모른다. 내가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45이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있는 공간은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레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나는 그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에 이끌리고 말았다. 수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아오면서 늘 강해야만 했고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나에게 준호의 조용한 강인함은 마치 따뜻한 쉼터 같았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는 지수와 어떤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건 가장 끔찍한 악몽 속에서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10대는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선을 넘는다. 어린 여성일수록 집 안에서 구조와 규범을 배워야 한다. 그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그가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내가 차마 입 밖에 내지도 못한 기도의 답 같았다. 그리고 그가 지수의 삶에 함께하게 되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지수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아버지 같은 존재를 드디어 얻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지수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항상 예의를 지키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모녀 관계는 당신과 지수만의 것이라며 그는 자신은 그냥 조용히 곁에서 지지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게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은근하게. 처음엔 작은 말들이었다. 가벼운 관찰과 조언처럼 들리는 이야기들. 지수는 정말 예쁘지만 지적인 모습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아닌 것 같다고. 자신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나는 그런 말을 그냥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여겼다. 그가 지수를 아끼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했다. 그가 지수에게 좋은 남성 롤모델이 되어주려는 거라고. 지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다. 지수는 사람을 볼 때 알면서 보는 눈빛이 있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 말에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만해요 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특유의 얄미운 반쪽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그 순간 나는 멈췄어야 했다. 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못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후로 그는 점점 나보다 지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수가 얼마나 성숙하고 똑똑한지, 또래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다. 심지어 나와 비교하기까지 했다. 나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반면 지수는 침착하고 계산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거라고. 지수는 나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나와 있을 때는 닫혀 있지만 자신과 있을 때는 마음을 연다고. 그런 말들이 마음속 깊이 가시처럼 박혔다. 불편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가 우리 관계를 도와주려는 거라고 애써 믿었다. 서로 상처만 주던 모녀 관계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어색함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수와 나눈 대화, 지수가 했던 말, 그녀가 가진 생각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나조차 몰랐던 딸의 속마음과 습관들을 자랑스럽게 읊어댔다. 마치 자신이 지수의 진짜 비밀 친구라도 된 양, 마치 나보다 지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그는 지수가 좋아하는 음악, 싫어하는 음식, 두려워하는 것들, 심지어 아침에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준호는 지수의 친구들 이름, 일하면서 쌓인 불만, 심지어는 그녀의 잠버릇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익숙한 어조로 꺼내는 그를 보면서 내 안 어딘가가 서늘하게 뒤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괜찮아. 그냥 듣는 귀가 좋은 거야. 아마 나보다 준호를 더 신뢰하게 된 걸지도 몰라. 어쩌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어. 지수는 한 번도 아버지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어쩌면 나 역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애써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 찾아왔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흔한 성장 드라마였다. 화면에 등장한 건 당당하고 대담한 젊은 여성이었다.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다소 도발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 순간 나를 보지도 않은 채 준호가 말했다. 지수 닮지 않았어요? 저 눈빛, 저 자신감.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말 한마디였지만 나는 그 말을 들었고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문장이 내 기억 속에 깊게 새겨졌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뭔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과민한 거야. 내가 질투하고 있는 거야. 딸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거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존경도 걱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 붙이기조차 두려운 감정이었다. 너무 오래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태도, 머뭇거리지 않는 지나치게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지수는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징후들은 분명히 있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뚜렷하게
꾸준히 있었다. 칭찬이라는 포장지에 감싸진 채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까움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리고 나는 외면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어느 순간에도 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가 그토록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폭발적인 싸움도 없었다. 고함도 문을 쾅 닫는 소리도 없었다. 대신 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있었다. 서서히 쌓여가는 이상한 시선들, 무심한 듯 던져지는 말들,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한 작은 단서들. 단 우리 집 안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첫 번째 신호는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김 할머니에게서 왔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김 할머니는 은퇴한 후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분이었다. 어느 아침 출근길에 급히 뛰어나가던 나를 향해 김 할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렀다. 언뜻 들으면 별것 아닌 이야기를 건네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애기야, 미안한데 어제 남편분이랑 따님이 같이 나가는 거 봤어. 빵집 쪽으로 가더라고. 근데 좀 이상했어. 남편분이 따님 허리에 손을 얹고 귀에 바짝 다가가서 뭔가를 속삭이더라고. 지수 양은 깔깔 웃고 있었고, 물론 아무 일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요즘 세상엔 뭐든 조심해야 하잖아. 김 할머니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마 약국 들렀던 걸 거예요 라고 얼버무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말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말이 내 머릿속에 깊게 박힌 건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나는 분명히 일하러 나갔었다. 지수나 준호 누구도 빵집에 간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뭐 사러 나갔었어? 지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냥 약국 다녀왔어요. 준호 아저씨가 약 사야 된다고 해서. 약국, 빵집이 아니라 둘은 분명히 다른 곳이다. 나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 다음날 또 다른 조각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미용실 친구 수진이었다. 몇 년째 다니던 미용실에서 수진이 내 머리를 말려주다가 살짝 몸을 숙이며 말했다. 야, 너 화내지 말고 들어. 나 진짜 고민하다 얘기하는 거야. 이미 예민해진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경민이랑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거기서 준호 아저씨랑 지수 봤어. 둘이서만 완전 웃고 장난치면서 딱 연인 같은 느낌이랄까. 나는 내 딸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순간 깜짝 놀랐어. 경민도 옆에서 그거 딸 아니야? 하고 물었어. 이건 꼭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아이스크림 가게, 빵집, 약국, 거짓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핸드폰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밥도 거의 손대지 않았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했다. 마치 평범한 하루의 연장선처럼. 지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나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도 대지 않은 식판을 앞에 두고. 그때 준호가 물었다. 왜 그래? 그는 내 얼굴도 보지 않고 묻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요즘 지수랑 둘이서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그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둘이서 아이스크림 가게, 빵집, 약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 준호는 의자에 기대앉아 특유의 얄미운 반쪽 웃음을 지었다. 그 미소는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웃들 말이나 믿겠다는 거야?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이틀 동안 두 사람이나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근데 당신이랑 지수가 말한 내용은 다 달라. 준호는 짧고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참나. 진심이야? 딸이랑 잠깐 나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설마 이젠 내 딸을 질투하는 거야? 질투가 아니라 그냥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왜 둘이서만 자꾸 어울리는지, 그리고 왜 나만 항상 나중에 알게 되는지.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그 과정에서도 늘 그렇듯 너무나 침착했다. 그런 다음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한심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남은 평화마저 다 무너질 거야. 그때 울면서 나한테 매달리지나 마. 그리고는 아무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나는 식탁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싱크대에 부딪힌 유리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뭔가를 던지고 싶었다. 차라리 그가 무언가를 부정하거나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상황을 뒤집었다. 내가 문제인 것처럼 만들었다. 피해망상에 빠진 미친 아내, 상상 하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여자, 그리고 가장 비참한 건 잠시나마 정말로 그를 믿을 뻔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런 나 자신이 미웠다. 본능을 의심한 것도, 그가 내 믿음을 흔들도록 내버려둔 것도. 하지만 그날 밤, 차갑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때 나는 확실히 느꼈다. 그들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아채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모른 척하려 했었다. 진심으로 며칠 동안 억눌렀다. 분노도, 의심도, 가슴속을 파고드는 메스꺼움도. 별일 아니야. 내가 괜히 예민한 거야. 피해망상에 빠진 불안한 엄마, 의심 많은 아내가 되지 말자.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웃들이 괜히 소란을 피우는 거야. 괜찮은 엄마라면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그렇게 반복하며 버텼다. 하지만 둘이 함께 웃는 소리, 내가 방에 들어설 때 갑자기 끊기는 속삭임, 너무 오래 이어지는 그 눈길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쌓여갔다. 그리고 내 안 어딘가에서 계속 외치고 있었다. 지금 물어봐. 그 아이 눈을 똑바로 보고 물어봐. 그날 밤 나는 그들을 부엌에서 들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저 새아버지와 딸이 나눌 법한 웃음이 아니었다. 너무 친밀하고 너무 느슨했다. 나는 복도에 멈추어 서서 몇 초 동안 그대로 얼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을 울렸다. 그리고 결국 나는 걸어 들어갔다. 순식간에 그들은 조용해졌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고 준호는 물을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미세한 긴장감을. 이제는 숨기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지수가 방에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끼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앉아 한쪽 이어폰을 살짝 빼며 말했다. 지금부터 물을 게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해. 지수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늘 그랬듯 내 말을 귀찮아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또 뭐야? 너랑 준호 아저씨 사이에 뭔가 있는 거니? 지수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마치 오늘 하늘이 파랗냐는 질문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웃긴 질문이네. 장난하지 마. 지금은 정말 진지해. 진실을 말해줘. 요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나도 바보는 아니야. 지수는 상체를 약간 일으켰다. 하지만 얼굴에 나타난 감정은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아니었다. 오히려 차갑고 당당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말했다. 솔직히 말할까? 나는 차라리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생각이 따라가지 못했다. 피부가 싸늘해지고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지수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어디 한번 화내보시지라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나는 간신히 물었다. 지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솔직하게 대답한 거야. 묻길래 말했을 뿐. 너 지금 내 남편을 원한다고? 지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단지 엄마 남편이 아니라 하나의 남자야. 잘생기고 똑똑하고 매력 있고 자신감 넘치잖아. 엄마라고 모르는 척하지 말지. 나는 너무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두 주먹이 옆구리에서 꼭 쥐어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무언가를 던지고 싶었고 지수를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얼어붙어 버려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이게 얼마나 역겨운 건지 이해는 하고 있는 거야? 지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진짜 역겨운 건 엄마가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거야. 준호 아저씨가 더 이상 엄마한테 관심 없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 집 안을 유령처럼 떠도는 엄마를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아? 나는 알아. 나는 느껴. 그 사람은 새아버지야. 하지만 나랑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어린애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 순간 지수는 부정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었다. 나에게 모든 걸 직시하라고 도전하는 눈빛이었다. 너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고 선언하는 듯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왔다. 단 1초라도 더 거기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랐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무너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참을 수 없이 울었다. 단순한 아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차갑고 계산된 전쟁. 그리고 이제 그건 준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수까지도 명확히 인식하고 기꺼이 가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어오른 눈과 부서진 심장으로 깨어났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를 수백 번 자문했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안은 이미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지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이른 아침, 애매한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갔다. 나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집안은 무겁고 공기조차 숨이 막힐 듯했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가방을 움켜쥐고 집을 나섰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오랜 친구 소영 언니밖에 없었다. 그녀는 늘 듣기 싫은 진실을 가차 없이 그러나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이었다. 문을 열어준 소영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야, 무슨 일이야? 꼴이 말이 아니네. 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참아왔던 모든 말을 쏟아냈다. 울음과 헛웃음 사이를 오가며 숨을 쉬기도 힘든 상태로 나는 긴장감, 이상한 말들, 서로 주고받는 눈빛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리고 가장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쓰라린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우리 딸이 내 남자를 뺏으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지수는 그걸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당당해.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소영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물었다. 그럼 그 남자는? 내 말 들어보면 그 인간도 별로 무죄 같진 않은데. 나는 흐느끼며 얼굴을 닦았다. 알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내 딸이야. 내가 키운 아이야.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지켜온 존재야. 근데 지금은 마치 일부러 날 아프게 하려는 것 같아. 소영 언니는 한참 동안 방 안을 걸어 다니다가 다시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꽉 잡았다. 봐. 지수가 혼란스러워하거나 화가 나거나 선을 넘으려는 걸 수도 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분명한 건 어른 쪽 책임이 더 크다는 거야. 그 인간은 이미 어떤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애초에 끊어내야 했어. 그런데 오히려 즐기고 부추겼잖아. 그건 그냥 쓰레기야. 그 말은 따귀 같았지만 동시에 따뜻한 포옹 같기도 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잠시 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돌아가야겠어. 직면해야 해. 끝내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소영 언니는 나를 힘껏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너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내 자신을 빼앗기면 안 돼. 그 인간에게도, 심지어 지수에게도. 나는 손을 떨며 소영 언니 집을 나섰다. 분노와 두려움, 피로가 뒤섞였지만 각오는 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편안한 고요가 아니라 공허한 침묵. 나는 지수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급히 방을 살펴봤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옷장, 그의 쪽은 텅 비어 있었다. 셔츠, 신발, 향수, 모두 사라졌다. 나는 지수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직은 아닐 거라고, 그저 잠깐 외출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지만 침대는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그리고 침대 한가운데 그것이 놓여 있었다. 접힌 종이 한 장,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엄마, 아마 엄마는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아마 평생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솔직해지고 싶어. 난 사랑에 빠졌어. 계획한 것도, 의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우리는 함께 떠났어.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살아있다고 느껴. 지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편지를 움켜쥔 채,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집 전체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울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 그저 침묵. 왜냐하면 지수는 납치당한 게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였다. 그리고 준호는 모든 걸 앗아갔다. 내 딸만이 아니라 내 집도, 내 신뢰도, 내 정체성도.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차가운 종이 한 장, 종이에 찍힌 잉크 몇 줄,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배신뿐이었다. 나는 그 편지가 가장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층을 파내려 간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그들이 떠난 지 2주일쯤 지난 어느 새벽,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때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기억과 악몽 사이를 떠도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반쯤 잠든 채 전화를 확인했을 때 나는 상상도 못한 걸 보게 되었다. 사진 한 장, 지수, 내 딸,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미소는 부드러웠다. 그녀의 머리는 준호의 맨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잘난 척하는 미소를 지으며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 다. 사진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둘 다 잘 지내. 몸 조심해. 그 순간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처음엔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저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봤다. 심장이 느려지고 손끝이 저려왔다. 한 대 얻어맞은 것도 아닌데 전신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맹렬하고 뜨겁고 끝없는 울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린 채 짐승처럼 오열했다. 그건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니었다. 육체적 고통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속이 뒤집혔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한 장의 사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숨기지 않았다. 수치심도 없었다. 오히려 그걸 내게 보여주는 걸 트로피처럼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수는 이미 성인이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어디에도 정의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는 조종당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했다. 그 모든 결과를 알면서도, 나를 파괴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날이 밤과 섞였고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샤워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심지어 소영 언니에게서 오는 연락조차. 나는 고요 속에 잠겼다. 그 끝없는, 멈추지 않는 파도 같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 살았던 집은 이제 무덤 같았다. 언제나 소란스럽던 곳이, 웃음과 다툼과 음악과 10대의 감정으로 가득 찼던 그곳이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덤이었다. 준호의 향수 냄새는 베개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지수가 입던 후디 하나가 의자 뒤에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치울 수 없었다. 손을 대는 순간 정말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멍하니 있었다. 어렸을 때 엄마를 부르던 지수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무서워서 내 품에 안겼던 그녀를 기억하며 엄마는 내 영웅이야 라고 말하던 그 아이를 생각하며 그러다 다시 그 아이가 지금은 내가 지켜주려 했던 그 남자의 품 안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나는 결국 눈물도 멈췄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이 울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고통은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렸으니까. 증오, 시끄럽지도 않고 불타오르지도 않았다. 차갑고 조용하고 무겁게 깔려 있었다. 나는 드라마틱한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을 망가뜨리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지수가 느끼게 하고 싶었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목숨까지 걸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짓밟히는 감정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했던 사람에게 자신이 바쳤던 모든 걸 모욕당하는 아픔을, 나는 그녀가 온 존재를 다 바쳐 사랑하고 결국 홀로 버려지는 걸 원했다.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증오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다시 삶으로 끌어당겼다. 어느 아침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야위고 창백하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 안 어딘가에 미세한 불꽃이 있었다.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샤워를 했다. 침대 시트를 갈았다. 냉장고에 남은 상한 음식을 모두 버렸다. 소영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분명 시작이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는 나를 다시 조립해 나갔다. 산책을 하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였다. 그 사진을 다시 열어보지 않았다. 번호를 삭제했다. 그리고 지수 이름이 몇 번 휴대폰에 뜬 적이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나를 완전히 부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그런 고통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알게 한다. 물론 아직 아프다. 어떤 밤은 여전히 울게 된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난다. 더 당당하게 선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 모든 걸 잊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견뎌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작은 환상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걸.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는 절대 평화롭게 끝나지 않는다. 언젠가 지수는 기억할 것이다. 자신이 무너뜨린 엄마를. 그리고 그날이 오더라도 나는 두 팔 벌려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 둘보다 훨씬 더 강해졌으니까. 시간은 흘렀다. 느리게, 아프게, 매일매일이 가슴을 짓누르듯 무겁게 흘렀지만 그래도 지나갔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세웠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흉터는 남아있었고 조용한 밤이면 여전히 쓰라렸다. 하지만 나는 일어섰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나는 고요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들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이제 예전의 나는 사라졌다. 대신 나타난 사람은 더 강해진 나였다. 더 현명해진 나였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다. 화창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수, 한 손으로 불러온 배를 감싸쥐고 다른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훨씬 야위고 창백해지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임신한 지 78개월 정도 되어 보였다. 그녀는 어린아이가 소중한 것을 망가뜨린 뒤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부순 것은 접시나 꽃병이 아니라 나였다. 지수는 입을 열었다.
거의 속삭이듯 작게.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봤다. 나 다 망가뜨린 거 알아.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든 거 알아. 근데 준호 아저씨가 나 버렸어. 임신했다는 걸 말했더니 그 사람이 미친 듯이 화를 냈어. 이건 자기가 원한 인생이 아니라면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치더니 가방 하나 들고 사라졌어. 월세, 공과금, 모든 걸 나 혼자 떠안게 하고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다. 작은 희망을 품은 듯. 엄마. 아무리 그래도 엄마잖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다. 엄마. 이제 와서 내가 다시 엄마야? 지수는 움찔했다. 엄마는 늘 엄마였어. 아니, 이제 너도 엄마가 되었지. 내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널 키운 남자와 잠자리까지 가질 정도로 성숙했다고 믿었고 나한테 그 사진을 보내며 나를 조롱할 만큼 대담했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사람이 날 떠날 줄 몰랐어.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 정말 그렇게 믿었니? 자기보다 2배나 나이 많은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새아버지가 된 딸을 선택한 남자가 과연 끝까지 너한테 충실할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집을 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지수야. 그건 어리석음이야.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지수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그냥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나도 등에 칼 꽂지 않을 딸이 필요했어.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가 필요한 걸 주지 않지. 지수가 손을 뻗었다. 나는 한 발짝 물러났다. 안 돼. 나를 만지지 마. 너는 이미 선택했어. 우리의 끈을 끄는 건 너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웃으며 떠난 날, 나는 내 엄마의 길을 멈췄어. 지수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진짜 나를 외면할 거야? 아니, 너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외면했어. 나는 이제 그걸 인정할 뿐이야. 지수는 흔들리는 몸을 겨우 버티며 서 있었다. 불러온 배가 숨을 쉴 때마다 들썩거렸다. 아직도 어딘가에 희망을 품은 듯.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 내가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 했잖아. 그럼 어른처럼 내 아이를 키워. 내가 버린 일, 내가 책임져.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나는 문을 닫았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단지 한 번 모든 걸 잃은 여자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내뱉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만 있었다. 가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한다. 어쩌다 모든 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삶을 살아간다. 겉으로 보기엔 나도 괜찮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고통이 있다. 천천히, 깊게, 언제나 가슴 한켠을 짓누르는 고통. 남자에게 배신당하는 건 아프다. 하지만 자기 아이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은 차원이 다르다. 그건 책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른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 고통은 남는다. 사람을 바꾼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얼어붙게 만든다. 준호 같은 남자가 배신했을 때는 그저 또 한 명의 비겁자라고, 또 한 명의 어른답지 못한 남자라고 치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딸, 내가 품에 안고 키웠던, 내가 울 때마다 달래주던, 내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이가 나를 꺾었을 때는 그 고통에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있다. 숨을 쉬고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그날, 그녀가 돌아왔던 그날, 임신한 몸으로 창백하고 지치고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그녀의 배 속에는 내 피가 흐르는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안아줄 수 없었다. 그녀를 맞이할 수 없었다. 과거를 무시하고 모든 걸 잊은 척할 수 없었다. 그녀를 거절했던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선택이었다. 내 아이.
내 살과 피었던 그녀에게 이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일, 나를 산산이 부쉈다. 그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껴안아주고 싶었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 내 손주를 보고 싶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건 나를 망가뜨린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지수는 뉘우치지도 않았다. 사과하지도 않았다. 눈물로 용서를 구하거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기대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어주기를, 자신이 벌인 일의 결과마저 내가 대신 짊어지기를, 마치 나를 배신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무너진 집을 대신 청소해주기를 바랐다. 나는 깨달았다. 만약 내가 또다시 그녀를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절대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세상을 무너뜨리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 대가는 돈이나 침묵으로만 치러지는 게 아니다. 때로는 부재로 치러진다. 그래서 아팠다. 지옥처럼 아팠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상상하곤 한다. 가끔은 생각한다. 그 아이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웃는 소리는 어떨까? 이름조차 알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다시 조여온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혈육이니까, 내 손주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후회도 책임도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나 자신마저 무너뜨렸을 거라는 걸. 그래서 문을 닫았다. 잔인해서도 복수심에서도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를 지키는 대신 나를 지키기로 했다. 그녀가 망가뜨린 모든 것, 앗아간 모든 것 뒤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처음으로 옳게 느껴졌다. 지수는 이제 엄마가 되었다. 그녀도 알아야 한다. 생명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가 겪었던 대신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언젠가 지수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무게를.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해서 무한히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나도 이미 오래전에 나만의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삶은 계속됐다. 예전 같지는 않았다. 다시는 예전처럼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갔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오롯이 나만의 것으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어느 한 구석에는 오래된 흉터처럼 남아있다. 비 오는 날이면 그 흉터가 조용히 뻐근해진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를 가두지 않는다. 그건 단지 내가 견뎌낸 것들의 흔적일 뿐이다. 나는 집을 새로 정리했다. 벽을 다시 칠했고, 가구를 바꿨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없앴다. 옷을 버렸고, 기억을 박스에 담아 치웠고, 사진을 삭제했다. 한때 나를 질식시키던 침묵은 이제는 평화가 되었다. 복도에서 수상한 시선을 주고받는 일도, 문을 닫고 비밀을 숨기는 일도, 거짓된 미소 사이로 진실이 새어나오는 일도 이제는 없다. 그저 나만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만족한다. 나는 일을 하고,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소영 언니와 커피를 마신다. 작은 루틴 속에서 조용한 순간을 즐긴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를 선택한 것, 죽을 만큼 아팠던 배신을 견뎌낸 것, 그 고통에 나를 내어주지 않은 것, 그리고 시간은 그들에게도 공평했다. 듣자 하니 준호는 지금 도시 외곽의 허름한 하숙집에 살고 있다. 직업을 전전하며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한때 방패처럼 걸치던 매력은 이제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늙고 지치고 쓸쓸한 남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길을 피해 걸을 정도로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단 한 번, 미안해. 나는 망설임 없이 차단했다. 더 이상 그의 자리는 내 이야기에 없다. 그리고 지수, 그녀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예전 친구를 통해 들은 소문에 따르면 지금은 한 번도 친하지 않았던 먼 친척 아주머니 댁에 얹혀 살고 있다. 바로 어릴 적 그렇게 비웃던 그 이모 댁에 아이는 태어났다. 아들이다. 내 손주.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만난 적이 없다. 불려본 적도 없다. 지수는 힘겹게 살고 있다고 했다. 기저귀와 분유를 사기 위해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고 SNS에 도움을 요청하고 준호는 자취를 감췄다. 전화 한 통,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이제 지수도 알게 된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지는 고통을, 새 생명을 품고도 세상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 절망을, 울어도 아무도 달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후로 지수는 다시 나를 찾지 않았다. 수치심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서야 내가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걸 깨달은 걸까? 아니면 자기가 남긴 상처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걸까? 어쩌다 어떤 날 나는 생각한다. 그 아기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지수의 눈을 닮았을까? 아니면 내 눈을 닮았을까? 가끔 젊은 엄마가 아기를 흔드는 모습을 지나칠 때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원치 않은 고통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애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부서질 것 같던 것들을 잃었고 놓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놓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선택했다. 또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 나는 평화롭게 잠든다. 두려움 없이 산다. 조용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간다. 비록 내 일부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남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영원히 내 것이다.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때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거니까요. 당신도 나도 충분히 잘 버텨왔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